네, 이제 세 번째 Q&A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내구성 시험의 필드 열화 모사성 이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역시 10개의 이제 질문들, 필드 내구성 시험의 목적이 이제 필드 열화에 대한 모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왜 어려운 주제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답변을 들으시면 이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어프로치 할 수 있는지, 그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제 좀 고찰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준비된 10개 질문 한번 훑어볼까요? 강원이 달라도 내구성 시험의 필드 모사성이 확보되는지, 그렇지 않겠죠. 말씀드릴 거고요. 강원의 종류 및 시험 온도 습도에 따른 내구성 시험의 영향은 크게 나타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웨더메타로 필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설계 능력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규격에서 실제 필드 보정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아주 오랫동안 이제 회자되어 온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관념 그런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필드 시험 결과를 잘 재현할 수 있는 실내 촉진 시험 방법은 현실 모사적인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떤 게 현실 모사적인 시험 방법인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촉진 시험과 오개 폭로 시험 간의 상관관계 및 데이터 보정 방법은 현실 모사적인 시험 방법을 써야만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개 폭로에서의 촉진 노화 시험 방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엠마크 시험 방법, 그런 장치를 갖고 하는 오개 촉진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자외선 노화 장비 간의 계산 방법, 아마 자외선 노화 장비라는 거는 이제 QUV 같은 그런 장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 옥에서 노출하는 것은 웨더메터나 QUV로 몇 시간에 해당하는가, 나름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실제 수명으로 예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역 간 광량 기준으로 환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이 달라도 내구성 시험의 필드 모사성이 확보되는지, 확보되지 않습니다. 아까 파장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Q&A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재에서 실제 광열화가 진행이 될 때 발생되는 것을 미시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이 액티베이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열화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소재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입사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소재가 그 해당 소재한테는 투명한, 그러니까 전부 투과되는 그런 빛이 들어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 인위적인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제품이나 사람이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광열화를 관심 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태양광에 의한 자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게든 실내든. 그래서 태양 자외선에 해당하는 그 파장의 빛을 쪼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태양광을 모사하는 램프의 빛이 해당하는 소재에 입사했을 때 그 소재가 그 해당하는 빛에서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존재하는지를 따져주는 게 액티베이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장이 다른 태양광하고는 다른 파장의 빛을 갖고 있는 빛을 쪼여준다는 것은 이 액티베이션 스펙트럼이 바뀌는 그런 광원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광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313 같은 UV 형광 램프는 크게 현실모사성을 왜곡하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그 소재가 한테는 입사되지 않을 빛을 태양광이 없잖아요. 313 나노미터는 존재하지만 그 300나노미터 이하의 태양광이 있지도 않은 빛들을 잔뜩 포함하고 있는 313 나노미터의 자선형광 램프로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고분자는 단파장 자외선에 대한 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손상 에너지도 높고 그 고분자 소재가 아주 흡수를 잘하는 단파장 자외선을 쪼여주니까 뭔가 빠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열화는 실제로는 태양광에는 없는 자외선에 의해서 진행되는 열화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광원이 중요하다. 광원의 태양광 모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원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종류가 사용되고 있죠. 가장 이제 권장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내구성 시험기에서의 램프는 제논 아크 램프고요. 왜 그러냐면 태양 자외선이 300에서 400 나노미터 구간이거든요. 이 300에서 400 나노미터 구간 전체 소위 말하는 토탈 UV, TUV 구간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논 램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현실모사적인 필드에서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광학적 열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논 램프가 중요하다. UV 형광 램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단파장 자외선만 모사하고 반쪽은 없잖아요. 결여돼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결핍돼 있죠. 장파장 자외선의 양이 태양광보다 현저하게 낮은 램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연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일부 일본 회사들이 만드는 초촉진 장치들이 있죠. 슈퍼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기 그 장치들이 사용되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메탈릭 램프들의 스펙트럼, 전형적인 스펙트럼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300에서 400 나노미터 구간에 해당하는 자외선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센 자외선을 쪼여주니까 그 슈퍼 악셀레이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 굉장히 빠른 그 시간 안에 자외선 열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거 굉장히 초창기에 구입해가지고 이걸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필드 지연성이 안 나옵니다. 우리 Q&A 시간에도 몇 개 아마 제가 장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무조건 300에서 400 나노미터의 이 TUV에 해당하는 빛이 많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태양광 이 광파 스펙트럼에 대한 모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광 모사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래서 QEV도 그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 모사성이 이 장파장 쪽에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
온도와 습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장표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탈 램프가 나오네요. 여기 웨더메타로 타지역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필드 조건은 필드 모사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논 램프의 콜체스버로라는 거는 이제 익스텐디드 UV 필터를 의미하는 거죠. 단파장 자외선이 많아서 조금 가속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데일라이트 필터죠. 라일라이트 필터라고 하는 데일라이트 필터의 한 종류고, 요거는 조금 더 현실 모습성이 있는 태양광을 만들어낸다라는 차이가 있고, 둘 다 제논 램프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같은 시험 기준을 사용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웃도어 테스트인데 대전의 그 화학연구원 내의 경내에서 진행한 아마 실험 결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서산 오개폭로 시험장 아니면 대전인데 아마 대전일 것 같아요. 메탈릭 램프는 아까 말씀드린 스가에서 만든 그 하이 악셀레이션 그 장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냐면 이 메탈릭 램프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워터 스프레이를 한 조건과 워터 스프레이를 하지 않은 조건, 또 워터 스프레이의 스프레이 사이클도 왜냐하면 메탈릭 램프는 표준이 없어요. 아직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안 뿌려보기도 하고 물을 뿌리는 방법도 몇 가지를 만들어서 해보고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이 메탈 램프 장치를 구입해서는. 그 중에 물을 안 뿌렸던 시험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시험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마 그 폴리스타일렌 스탠다드 칩 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실험 결과인데, 일단 아웃도어를 보죠. 아웃도어를 보면 아웃도어의 특징은 항상 대부분의 열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웃도어 테스트 결과의 항상 큰 특징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데일라이트 필터가 비교적 잘 이 델타 E 같은 경우는 잘 따라가고 있고요. 익스텐디드 UV도 광량 대비 델타 E의 이렇게 그래프 도시에서 초기엔 잘 따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푹 꺾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산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정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고정 메커니즘이 항변 자체가 이 현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표면에서 이 크랙이 발생하잖아요. 폴리스타일은 이제 무색 투명한 건데 이제 점점 노래지는데 300메가줄에서부터 이제 아웃도어 보면은 제너럴 시험 장치에서는 200메가줄에서부터 이제 크랙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익스텐디드 UV는 훨씬 더 크랙이 빨리 심하게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단파장 자외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웃도어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빠르게 크랙을 만들기 때문에 이 크랙이 만들어지면 표면에서 난반사가 이러기 때문에 하얗게 되죠. 빛을 산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변이 잘 표현이 안 되고 꺾여버리는 겁니다. 항변 기준으로 찍게 되면. 그러니까 고정 메커니즘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열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다. 조건을 모사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 크랙 만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변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이즈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죠. 아웃도어의 필드 열화는 그거에 비해서 데일라이트 필터인 라일라이트 필터조차도 익스텐디드 UV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러나 큰 차이 안 나게 역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촉진력성 시험 방법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열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열화를 촉진 유발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그 열화의 메커니즘의 열화 인자가 그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현상이 이렇게 훅 하고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그 발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짧은 시간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촉진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다속 실험에서는 이제 이런 현실 모사성의 부족이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헤이즈 현상이라든지 홍변 현상이라든지 필드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 현상 자체를 따라가서 필드에서 만들어지는 고정 현상을 따라가면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필드를 모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까지 그대로 다 정확하게 모사하냐? 그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메탈릭 램프처럼 광원 자체가 태양광 모사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광원을 사용하면 또 물 분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같이 그 필드 모사성을 위한 광열수의 설계 조건을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필드에서 일어나는 열화 메커니즘을 전혀 따라잡지도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라는 것이 요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규격에 의한 실제 필드 보정 시간의 계산 원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얘기는 마크 니콜이라고 그 포드 자동차에서 내구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룬 이제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내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잡지에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 이게 그 자동차 관련된 내구성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웃으면서 해주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해준다는 얘기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론이나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하도들 답답해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들 뭐 생각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얘기입니다. 마이애미 기준을 항상 하거든요. 마이애미에서 연간 일사량은 이제 연평균 6,500메가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재난 시험 장치로 하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 시험 대비 6,500메가줄은 한 5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이건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가속개수가 한 5배에 해당한다.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5분의 1년만 실험을 하면 해당하는 일사량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40나노메타 기준으로는 한 3.2메가줄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량 기준으로는 이런 기준을 대비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자동차 업계에서 전설같이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SAJ2527 이게 원선 시험 방법이거든요. 0.5W 340나노메타에서 0.5W의 조사 강도로 1250시간을 시험하면 이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1년 열화를, 그러니까 자동차 열화입니다. 자동차의 일반 소재 열화가 아니라 자동차의 열화를, 자동차에 관련된 소재 열화를 모사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그 의미는 뭐냐면 가속개수가 7 정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7. 정확하게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론적인 설명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제논 웨더링 시험 장치인 2527 시험 방법으로 1250시간을 그러니까 원선 제논 시험으로 1250시간을 하면 플로리다에 1년 정도를 모사한다. 우리가 8,400 몇 시간 정도 되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 가속해서 약 7 정도에 해당한다. 이게 원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공식도 아니고 그냥 약간 전설 같은 그런 얘기 정도 수준입니다. 필드 시험 결과를 보다 잘 재현할 수 있는 실내 촉진 시험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소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잘 노력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기후 환경을 어디다가 우리가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오개폭로 시험장이 2군데가 있잖아요. 아리조나 피닉스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그 계절성 몬순이라고 하는, 그래서 장마도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하절기 여름 때에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대신 겨울이 좀 따뜻하죠. 마이애미는. 우리는 겨울이 상당히 혹독하게 춥고 그런 계절 변화가 우리가 좀 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거를 빼고 나면 하절기에 강수량 그런 기준은 마이애미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마이애미 시험장을 이제 기준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건조한 그리고 이제 일사량도 조금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막 지역, 거의 사막 지역에 가까운 아리조나 피닉스 2개의 시험장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기준을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자외선 광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사량이 높은 플라스틱은 아리조나 시험장의 시험 기준이 더 부합하고, 페인트 도막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영향이 그 도막의 딜라미네이션, 금속 표면으로부터 도막이 벗겨져 나오는, 그래서 부식을 유발하게 되는 딜라미네이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수 조건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페인트 도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애미 시험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만 너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스틱도 수분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사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리조나 시험장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왜곡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에 질문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외선 영향 램프에서 응축법이 더 중요하냐, 컨덴세이션 메소드가 더 중요하냐, 워터 스프레이가 더 중요하냐. 그 실험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했던 시험 방법인데, IS 489-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컨덴세이션하고 저희가 컨덴세이션 없이 스프레이만, 워터 스프레이만 했을 때 제 기억에 이게 나일론 수지인데요. 오개폭로한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현실모사적이냐 라는 건데, 결론은 워터 스프레이가 더 현실모사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화가 더 빨라요. 워터 스프레이조차도 조금 더 가혹한 실험 결과를 유발한다. QV 340 램프는. 근데 340 램프조차도 가속성이 너무 느리다고 자꾸 313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313 가지고. 이 340도 가혹하거든요. 현실보다 조금 더 가혹한 실험 조건이라는 걸 여실히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컨덴세이션 메소드는 조금 더 가혹한 대신에 현실 모사성은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축진 시험과 오개폭로 시험 간의 상관관계 및 데이터 보정 방법. 자, 이제 이런 이제 수치적인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축진 내구성 시험 가지고 수명 예측을 하고 특히 이제 뭐 QUB 같이 약간 필드 모사성이 부족한 축진 시험 장치 가지고 수명 예측을 하려면 5년 내지 100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예측이겠어요. 5년 내지 100년이라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지.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치적인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사항들을 따져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의 사례입니다. 대전의 사례인데요. 자, 대전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필드, 자꾸 이제 필드 예측 가능하냐. 내촉진 내구성 시험 방법이 QUV나 전원 시험 방법이 필드 보사가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 필드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마이애미를 얘기하시나요? 아리조나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을 얘기하시나요? 서울을 얘기하시나요? 제주도를 얘기하시나요? 기후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기후가 다르다는 의미는 촉진 내구성 시험에서 규격이 다르다는 의미나 매한가지입니다. 규격이 다른 조건을 사용하면 같은 장치 사용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 모사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 필드가 어딘지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인지. 최소한 그 중위도의 온대 지역, 강수량은 어느 정도, 드라이한 지역인지, 아열대 기후인지, 그래야 수분의 영향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온은 어느 정도인지, 일사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돼 있어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나라하고 마이애미하고 비교해 드렸죠. 평균으로 치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애미하고 우리하고 연평균으로 하면 연평균 강수량 별 차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마이애미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름철의 기온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겨울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내구성에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BPT 기준으로 뭔가 광열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치면 우리가 조금 짧아요. 우리는 겨울이 굉장히 짧거든요. 겨울이 꽤 길고 춥거든요. 미국 마이애미는 겨울이 우리처럼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열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마이애미가 조금 더 길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으로는 비슷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마이애미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을 한번 우리는 이제 대전에서 오개폭로를 그 대전 화학연구원 경내에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따져서 이제 본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거 연평균 데이터인데요. 일단 강수량의 변화가 거의 저희는 진짜 계절성 몬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장마철에만 거의 비가 집중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뭐 하절기인 6월에서 9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조건은 겨울에, 워터 스프레이를 많이 만나는 조건은 하절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BPT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거죠. 시험 기준을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험 조건의 BPT가 필드 BPT를 대변하고 있는 조건인가를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조건에서 BPT를 다르게 넣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시험하고 있는 조건이 오개폭로하고 상관이 있나요? 필드를 모사하고 있나요를 따지려면 이런 조건들을 따지셔야 돼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그 지역의 BPT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건 이제 우리가 따지는 어떤 그 나름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일사량과 기온 등등을 이제 따져서 저희가 이런 정도 우리가 풍량까지는 못 따졌고요. 일사량과 기온 대비를 해서 그 낮 동안에 하루 중에 그 낮 동안에 이런 정도 일사량에 노출되면 만약에 필드에다가 우리가 BPT라는 온도계를 설치해 놨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하는 추정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따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공기 온도고요. 하루 중에 낮 동안의 공기 온도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추정하는 BPT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BPT를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필드 BPT라는 거하고요. 하나는 이제 옵티멈 BPT라는 게, 필드 BPT라는 게 이제 실제 지역에다가 BPT 온도계 설치해놓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겨울철에 낮 동안에 평균 온도가 한 3.5도 1월달 평균 한 3.5도 된다고 할 때 그때 BPT 온도계 설치해 놨으면 그때는 한 9몇 도 BPT 온도계가 느낄 온도는 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필드 BPT의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추정을 해야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우리가 폭로시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모델링을 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요, 방법론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궁극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이런 상관관계를 그냥 아까 퉁쳐서 가속해 수치를 곱하세요. 이건 전설 따라 삼설 같은 얘기고요. 5년 내지 100년입니다. 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밖에 할 수 없고, 좀 더 근거 있고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 정도는 들어오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필드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5개 필드에서의 그 BPT의 변화, 그러니까 내구성 시험의 챔버 온도에 대응되는 그 지역에서의 공기 온도의 변화, 광열화가 진행이 되는 낮 동안에, 그 다음에 BPT의 변화, BPT를 우리가 시험 조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BPT와 필드 BPT의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상관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에서 그 소재가 받게 될 총 일사량과 자외선 광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해당하는 자외선 광량을 우리가 폭로를 할 거 아니에요. 촉진 내구성 시험지에서. 그래서 같은 기간에 받았을 총 자외선 광량과 그때의 BPT 관계의 사이를 설정을 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세워서 해당하는 소재가 받게 될 열화 메커니즘을 모델을 세워서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시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도 꽤 많은 오차를 감당하면서 추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5개 폭로의 촉진 노화 방법. 인데 5개에서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엠마코라고 하는 장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장치는 그 거울입니다. 거울. 필름 유리 기판에 이제 그 필름 알루미늄이 이렇게 증착되어 있는 필름을 발라가지고 햇빛이 반사돼서 여기 요 뒤에 이렇게 이제 10펜 거치대가 있거든요. 여기 이 장치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이 장치는 또 추가로 나온 장치인데 일반적인 이제 복사열은 투과가 되고요. 적외선과 가시광들은 투과가 되고 주로 자외선만 반사시키는 자외선 반사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20장을 포커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긴 10장이고 이 10장의 빛을 여기다가 이제 집광을 하는데
그렇다고 10배가 가속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고객폭로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별도의 유튜브를 할 현재 계획은 없지만 혹시 고객폭로 시험에 대해서 많은 그 강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기획을 해서 따로 한번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장으로 이제 폭로했지만 실제 10배의 가속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쏟아지는 빚만 모아서 여기 시편 조사 장치에 직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지역 기후를 모사하고 있지도 않다. 아까 내구성 시험은 광열수 3가지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햇빛만 모았기 때문에 걔만 조금 현실 모사성이다. 그것도 아주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사되면서요, 단파장자에서는 일부터 산란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리조나 지역에 쏟아지는 햇빛을 오리지널 100%로 일로 모으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제논 시험 장치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실제 햇빛으로 직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 모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의 필드의 모사성을 훨씬 높인 방법이죠. 근데 나머지 온도, 광열수잖아요. 그럼 온도하고 습은 어떨까?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내구성 시험 장치 같이 노즐을 가지고 물을 뿌려주거든요. 사이클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는 실제 기후에서 오는 강수량, 강우 조건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 엠마코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웨더메타라고 보셔야 돼요. 웨더메타. 제논 램프 대신에 햇빛을 모아서 직강해서 뿌려주는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다 라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온도도 10배의 빛을 모아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요. 플라스틱이 다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팬이 달려 있어요. 송풍팬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 사이사이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서 공기 냉각으로, 공냉식으로 시편의 표면 온도를 낮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의 그 온도 제어 원리하고 똑같죠. 실제 이 지역의 기온이 아니다. 그래서 그 5개 폭로 시험이긴 한데 5개 폭로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엠마코 장치는 그냥 실제 햇빛을 집강해서 진행되는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그 UV만을 모아서 하는 이름이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엠마코의 원리하고 똑같지만 이제 UV 반사판으로 UV만 모아주는 시험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UV만 반사시켜주는 이제 UAWAWS라고 하는 울트라 악셀레이티드 웨더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험 장치이고 이건 이제 제 기억에 100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사판이 100이면 여기 집강되는 요 면적은 1.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100배의 햇빛을 모아서 햇빛이 아니라 자외선을 모아서 쏴주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100배가 가속되는 것이냐, 또 100배의 자외선이 일로 가는 것이냐, 그건 이제 상세한 말씀드려야겠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것보다 많이 실제로는 이제 효과가 낮아진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태양광과 자외선 노화 장비 간의 계산 방법.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로 시험한 결과값을 필드에서 진행되는 필드 광열화 수명으로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그 모델링, 데이터,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계산적인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고
검토해서 모델링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좀 더 이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계산의 구성 원리 C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시는 규격은 340나노미터에서의 그러니까 넬로밴드에서의 자외선 조도이거나 아니면 이제 300에서 400나노미터 브로드밴드 기준일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으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에 1년 연평균 자외선 강량을 추정을 하시든지 데이터를 얻든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가속계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속 효과를. 내가 2달을 시험하면 그 2달 시험이 내가 그 알고 싶은 지역에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해당하는 자외선 광량인지를 따져주려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걸 따지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뭐 정 답답하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웬만한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한 연평균 자외선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뭐 특별한 그 뭐 비용이나 다른 뭐 절차 없이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그 그림자가 없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자외선 강량이라는 거는 그 수평한 그림자 없이 수평한 게 놓여졌을 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자외선 강량 값을 이제 뭐 답답하면 저희한테 물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그 해당하는 지역의 자외선 강량 값을 얻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품의 일광 노출 비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자동차인지 건축물인지 태양전지인지 태양전지 패널인지 뭐 등등에 따라서 노출 비율이 달라질 거거든요.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옥상에 적용할 거는 수평이니까 똑같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창문이다. 그럼 벽체잖아요. 그럼 90도 각도로 서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남측이냐 북측이냐. 그래서 남측인지 북측인지 다 적용돼요. 그러면 남측에다 넣는 수밖에 없죠. 가장 가혹한 조건에다가 타겟팅을 해서 그럼 남측 90도 각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의 그 각도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가속성. 내가 선택한 HTM이든 ISO든 또는 어떤 회사의 사내 규격이든 그 시험 방법이 필드 모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누적돼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 가속성. 이게 사실 제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정 어려우면 할 수 없이 일로 놓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뭘 일로 놓고 하냐? 자외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자외선 광량이 내 시험법의 자외선 광량으로 1을 주면 필드에서도 1의 자외선이 얻어맞았을 때 그 소재에서 진행되는 그 열화의 메커니즘과 열화의 정도는 같다. 동등하다. 필드 조건과 내 재논 시험 방법의 시험 조건에서의 진행되는 열화 속도는 같다. 그걸 리시프로시티 룰이라고 하거든요. 리시프로시티 룰이 제일 편리한 룰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자외선 값을 넣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예측하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필드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리시프로시티 룰이 거의 맞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왜 맞지 않냐? 가장 큰 원인은
필드 모사성이 없는 시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진 모사성이. 아까 촉진 내역성 시험 방법은 주로 목적이 뭐냐면 퀄리티 컨트롤이거든요.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필드에 나갔을 때 얘가 좀 품질 문제를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를 짧은 시간 선별하기 위한 스크린 테스트이거든요. 퀄리티 컨트롤은. 그래서 필드 모사를 정확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나오는 강수량에 맞추기 위해서 워터 스프레이 사이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대전에서 BPT 컨트롤 하는 거 어떻게 보셨죠? 계절에 따라서 BPT가 어떻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야 이건 연평균으로 하면 얼마에 해당하는 게 가장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시험 방법은 대전에서 설치한 BPT를 기준으로 나는 BPT 온도를 몇 도로 놨을 때 가장 현실모사적인 시험 조건이 될 거야. 이렇게 따진 시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ISO나 STM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산해 규격들이 좀 가혹하게 하자. 익스텐디드 UV 놓고 현실 태양광에는 있지 않은 조금 가혹한 태양 자외선이 없으면 어때? 그걸로 하니까 좀 열화가 빨리 진행되던데. 야 시간이 돈이야. 비용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313 램프도 써. 익스텐디드 UV도 써. 이게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서의 이제 선택 기준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촉진 내역성 시험 방법들이 다 BPT도 좀 높게, UV도 조금 센 걸로 이런 조건으로 지금 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현실모사성이 없고 과도하게 열화를 유발하는 조건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모사성이 많이 부족한 시험 방법들이 대부분 사용이 됐고, 이 방법들은 리시프로시티 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시험 방법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리시프로시티 룰을 적용하는 간단한 수명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의 간단한 이제 사례로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기준 광량으로 시험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자외선 광량을 얻어 맞았을 때 촉진 내역성 시험으로 하나 필드에서나 똑같은 열화가 재현이 될 것이다라는 게 리시프로시티 룰에 기반을 둔 기준 광량으로 계산하는 원리, 시험하는 원리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해당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죠. 나일론을 우리가 대전화학연구원 경내에서 그냥 이렇게 남측으로 경사 한 30도로 꺾어가지고 햇빛이 잘 받게 거의 2년 동안 진행하면 자연광량으로 한 500메가줄 정도 되는데, 그때의 열화가 진행된 시료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엠마커 비슷하게 시험장치로 이제 만들었었어요. 반사판을 이렇게 옆에다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양을 조금 효과적으로 직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형 엠마커인 거죠. 한국형 엠마커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256일이니까 한 2.5배 가속계수로 치면 2.5배 정도 되죠. 그래서 500메가줄을 256일 만에 달성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장치에는. 그래서 이거는 등가 기준에 예측이 가능한 사례죠. 일단 굉장히 현실모사적인 이제 시험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시프로시티 룰이 어느 정도 여기서 성립하는 시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볼까요? 이 장치는 전원 시험 장치 가지고 수행한 시험 방법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과도하게 열화가 진행이 된다고. 같은 500메가줄인데도 훨씬 더 과도하게 열화가 많이 자외선광,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따져야 돼요. 자외선 광량으로 수명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얘는 한 250메가줄 만에 이런 정도 현상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500메가줄까지 진행되니까 이렇게 열화가 더 많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250메가줄이
250메가줄에 이르는 그 시험 시간이 대전 5개 폭로의 655일에 해당하는 이제 시험 예측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시프로시티 룰이 맞지 않는, 그래서 현실 모사성이 조금 부족한 시험 방법은 광량 베이스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 필드 시험과 축진 내성 시험 결과를 모두 갖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두 개의 값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속계수를 따져서 그 가속계수를 가지고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손상 모델, 일 경우에는 이제 수명 예측 방법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축진 내성 시험 방법들은 대부분 리시프로시티 룰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 광량으로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필드 시험과 축진 내성 시험 결과의 양쪽 결과를 다 갖고 그때 어떤 한 기준을 세워서 그때 그 열화에 도달하는 시간을 따져서 가속계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수명 예측을 해야 된다. 복잡하죠. 그리고 이 방법에 큰 단점이 있는데요. 소재마다 가속계수가 다 다르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같은 시험 기준으로 해서도 열화의 속도가 시험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일론이냐 폴리에틸렌이냐 또는 뭐 ABS냐에 따라서 가속계수가 하나는 10, 하나는 7, 하나는 18, 하나는 6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일론 6는 예를 들어서 가속계수가 10이라고 쳐요. 자, 전자염력으로 본 크랙의 발생 시점으로 치면 10인데 광택도로 치면 20이 될 수도 있고요. 색채로 치면 5가 될 수도 있고 인장 강도로 치면 20이 될 수도 있고 데미지 물성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시험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축진 내성 시험 갖고 수명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복잡하고 또 가치도 없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필드 이 수명 예측을 하기 위한 가속계수를 얻기 위해서 필드 수명을 몇 년 동안 한다는 게 얼마나 공이 들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소재가 바뀌고 시험 조건이 바뀌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명 예측이 이만큼 힘들기 때문에 수명 예측은 모두 하고 싶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간 광량 기준으로 환산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필드에서의 자외선 폭로 광량을 예측하는 거고, 좀 번거롭지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냥 전화로 하긴 좀 그러실 테니까 그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뭐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고 바로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만 문의하시면 해당하는 지역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해당하는 자외선 1년간의 자외선 지역의 그 데이터 값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그조차도 문의하기 좀 귀찮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사용하십시오. 일사량은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해당하는 지역의 일사량 정보는 쉽게 얻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뭐 구글이나 뭐 좀 치시면 얼마든지 그 일사량 데이터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사량 데이터를 저희가 이게 예전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일사량과 자외선 데이터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외선과 일사량 데이터를 이렇게 XY 플러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엄밀한 일관성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당 구간의 직선적인 어떤 비례관계가 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꽤 범위가 높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오차는 나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도의 오차는 뭐 우리한테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이 데이터도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가 시험은 미래에 발생할 기후를 예측하는 건데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뭐 당연히 뭐 오차 범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오차를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를 쓰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외선 강량을 추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에다 일사량을 넣으십시오. 연간 일사량 6,500이든 5,700이든 메가줄 단위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0.073을 곱하시고 마이너스 55.6을 그러니까 이 직선 요 수식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일사량을 넣으시면 그 지점에 해당하는 자외선 강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당 지역의 자외선 데이터를 얻으시면 관심 있는 지역에 그 다음에 두 지역을 비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산 5개 폭로 시험장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마이애미나 아리조나 시험장에 일사량을 넣으신 다음에 그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관심 있는 다른 지역, 뭐 로스앤젤레스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인도의 뭐 첸나이나 뭐 다른 뭐 뉴델리가 됐든 아니면 뭐 중국의 뭐 다른 지역이 됐든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두 지역의 데이터를 넣어서 광량 대 광량, 자외선 광량 대 광량으로 어느 정도 그 비율이 되는지 추정하실 수가 있겠죠.